별세가이는 아니지만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높이 솟은 대나무 마냥 키도 크고 여느 장정만큼이나 덩치가 큰 순심이란 처녀가 있었습니다. 순심이는 어릴 적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의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어왔기에 힘든 일에도 단련이 되었지요. 그래서인지 덩치만큼이나 힘도 아주 셌습니다. 20살이 된 지금은 순심이보다 힘이 센 사람은 젊은 사내고 뭐고 간에 근동에는 없었습니다. 순심이는 자라면서 바느질이나 부엌 일 등의 집안일을 돕는 여자아이들보다는 농사일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고 나무를 하는 일 같은 힘든 일을 사내 아이들과 함께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참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도 투박하고 거친 말투와 성격이었지만 반면에 책임감도 강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인함은 남달랐습니다. 이런 순심이의 모습이 다른 여느 여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한 주변의 철없는 사내들은 그녀를 종종 놀리기도 했지요. 순심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옮길 때면 감탄하는 듯하다가도 놀리는 듯한 말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순심아, 여자가 뭐 그러냐? 그러다가 시집이 나가겠냐? 누가 저런 황소 같은 걸 데려간대. 순심이 쟤도 이미 포기했을걸. 니들 그러다가 나한테 혼난다. 그 입 좀 다물지 그래. 이런 순심이의 경고에도 짓궂은 사내들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결국 어린 사내들은 참지 않은 순심이에게 멱살이 잡히고 또 땅바닥에 패대기 쳐지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순심이에게 힘으로는 당해내지 못했으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순심이는 벌써 예전의 혼인 정년기를 넘기고 지금은 30이 다 된 관연한 노처녀가 되었습니다. 시집을 간다는 것이 순심이에게는 더 힘든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도 그럴 것이 순심이에 대해 알고 있는 누구도 그녀를 신부감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심이 자기 스스로도 왜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장부 같은 거침없는 성격이야 누르고 또 어떻게든 고쳐본다 쳐도 타고난 외모와 힘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 정말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힘만 세면 뭐하나. 차라리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순심이의 수심은 하루하루 깊어갔습니다. 아 정말 어떡하지? 그래도 시집은 꼭 가고 싶은데. 아버지만 믿고 이대로 기다리고 있다가는 결국엔 처녀 귀신이 되고 말 거야.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다음 날 순심이는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저 시집을 꼭 가야겠어요. 그래, 가야지. 나도 알아보고 있다.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가 혼처 알아봐 주길 기다리다간 제가 이대로 늙어 죽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 이거사, 너도 왜 그런지는 알 것 아니냐. 너를 며느리 삼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데 대체 어디로 시집을 가겠단 말이냐? 저 제 너머에 그 숫장사에서 먹고 사는 사람 있지요? 숫장사? 아, 덕춘이? 알지.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그 집으로 시집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혼담을 좀 넣어보면 어때요? 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순심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 집에 혼담을 넣어봤자 퇴짜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덕준이네에 가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하나뿐인 딸내미를 시집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을 먹은 후 순심이 아버지는 곧바로 덕준이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걷다 보니 금세 덕준이네에 도착했습니다. 순심이 아버지는 집 마당에 나와 있는
덕준이와 그의 아버지를 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별일 없으신가? 아,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이네요. 덕준이 아버지는 순심이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방 안에 들어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참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이렇게 얼굴 보기도 쉽지 않구만. 그러게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머뭇머뭇하면서 순심이 아버지는 혼담을 꺼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순심이랑 자네 큰 아들 덕춘이를 혼인시키면 어떨까 해서 왔네. 네? 아이고, 아닙니다. 죄송한데 순심이한테는 우리 덕춘이 장가 안 보냅니다. 덕준이 아버지는 단번에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내내 옆에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덕준이도 깜짝 놀라 입을 열었습니다. 아, 싫어요. 평생 장가를 안 가면 안 갔지. 저는 절대 순심이한테는 장가 안 갈랍니다. 순심이 덩치도 산만하고 엄청 드세잖아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내 귀한 딸한테 무섭다고? 이런, 네 놈이 우리 순심이한테 장가들 거 아니면 그만이지. 꼭 그런 소리까지 해야겠냐? 나도 너같이 싸가지 없는 놈한테는 장가 안 보낼 테니 걱정 말거라. 에헴, 난 이만 가봐야겠네. 이런, 내가 괜히 왔구만. 실례가 많았네. 순심이 아버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딸 순심이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딸, 시집도 못 가면 어쩐단 말이냐? 집에 돌아오니 순심이가 아버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덕춘이네 집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어찌 되었어요? 아니, 아니다. 오늘은 내가 갑자기 다른 볼일로 바빠서 못 갔다. 아, 그래요? 그럼 내일은 꼭 좀 갔다 오십시오. 그래, 알았다. 걱정 말거라. 이후로도 순심이 아버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지만 순심이는 아버지에게 계속 재촉했습니다. 순심이 아버지는 딸의 재촉을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다시 덕준이네를 찾아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너무나도 단호했던 그 부자의 모습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순심이를 방에 앉혀놓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순심아, 내가 가봤더니 그 덕춘이 놈 싸가지가 없더라. 어디 다른 자리 알아보는 것 어떻겠냐? 그리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 집은 우리가 싫단다. 그 집으로 시집갈 생각은 접잡구나. 그 집에서 다른 말은 않고 그 말만 하던가요? 다른 말? 어떤 말을 말하는 거냐? 다른 데로 혼처가 정해졌다거나 하는 거요. 아, 그런 말은 없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데로 장가들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직접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순심아, 가봐야 소용없을 거다. 괜히 가서 상처받을 필요 없다. 인연이 아닌 게야 가지 말거라. 아니요. 전 마음의 상처 같은 거 안 무서워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부딪혀 볼래요? 그러니 아버지는 걱정 말고 계세요. 순심이는 그날 오후 덕준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을 둘러보니 덕준이 아버지는 집신을 삼고 있었고 덕준이 동생은 일을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덕준이가 쑥 굽는 데 쓰려는 것인지 지게에 나무를 한 짐해서 집에 막 도착했습니다. 순심이는 덕준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오. 이리 좀 봐보시오. 누군가 등 뒤에서 말을 걸어오니 무거운 나무찜 때문에 천천히 몸을 돌려보았지요. 그러자 순심이가 얼굴을 확 들이밀며 나랑 혼이 나는 것이 어떻겠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순심이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던 덕준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덕준이는 나무찜을 가득 실은 지게를 벗어버리고 나 살려라 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아니, 뭐야. 내가 무슨 도깨비라도 된 것 같네? 순심이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덕준이를 찾아가 혼담을 꺼냈지만 여지없이 거절당했지요. 순심이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덕준이네를 오가면서 목도했던 그 식솔들의 모습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중에 오막살이 하나 짓고 덕준이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까지 사내 셋이 사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멀쩡한 사내가 셋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살이가 그렇게나 가난하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심이가 며칠을 지켜본 결과 문제는 게으름이었습니다. 덕준이 아버지는 보통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집신을 삼는 것인데 하는 둥 마는 둥 만들다가도 하기 싫으면 며칠을 마당에 던져놓기도 하여 빗물의 적식이 일쑤였습니다. 내다 팔 수도 없게 말이지요. 그리고 덕준이의 동생은 마을의 또래 사내들과 어울리며 놀러 다니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덕준이 또한 숯을 구워 파는 일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양식이 떨어질 때나 돼서야 겨우 나가서 나무를 하고 숯을 만들었지요. 그래, 이거다.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잘하는 면이 있는 거니까. 부족한 점을 메워주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순심이는 덕준이를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혼이 나고 당신 집에 들어가 살면서 집안을 살릴 것이오. 온 가족이 먹을 것 걱정 없이 살만하게 만들 것이오. 그런 후에도 내가 싫다면 그땐 내가 영원히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자, 어떻소? 혼이 나시겠소? 그렇지 않아도 일하는 것도 지겹고 또 순심이도 지겨운 판에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림이 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일이고 또 순심이를 힘으로는 안 될 테지만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성격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기에 그때 내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소. 약속 꼭 지키시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사는 것이 팍팍했던 덕준이는 결국 순심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덕준이와 순심이는 조촐하게 혼례를 올리고 순심이는 덕준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순심이가 덕준이 집안의 살림을 파악해 보니 역시 먹을 것은 고사하고 살림살이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모두가 한 방에 모여 있는데 순심이가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가서 튼튼한 회초리 한 다발 해오십시오. 시동생은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말투도 거친 순심이가 무서웠기에 차마 토를 달지도 못하고 회초리 한 다발을 해다가 순심이에게 주었습니다. 순심이는 그것을 방 가운데에 딱 놓더니 아버님,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 이 회초리를 아버님이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우리 중에 게으름을 피우는 이가 있거든? 아버님께서 이 회초리를 들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니, 얘야, 나는 이 나이 먹도록 회초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짓 못한다.
그러면서 회초리 다발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것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 집의 큰아들로서 이 회초리를 갖고 이 집의 기강을 잡으십시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일단 아버님도 앞으로는 집신을 꼭 목표한 만큼 만드시게 하고, 다음은 도련님. 도련님도 이제는 친구들이랑 허송세월 보내면서 놀러 다니지 않게 일을 시키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나무를 하든 나무를 캐던 일을 시키세요. 남편 덕준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무서운 순심이에게 일을 시킬 자신도 없었습니다. 순심이가 맘에 안 들면 건장한 사내들도 멱살잡이 당하고 땅에 패대기 쳐진다는 걸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 나는 못하겠으니 당신이나 해보시오. 이번엔 순심이가 눈을 돌려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련님이 하겠습니까? 이 회초리 다발을 가지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가르치고 형님도 가르치고 이 형수도 잘못하면 이 회초리를 들어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림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해서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형수의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지만 회초리로 아버지와 형과 형수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형수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며 시동생은 순심이에게 회초리 다발을 맡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좋습니다. 순심이는 회초리 다발에서 회초리 3개를 빼서 방바닥을 따닥따닥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신, 하루의 반죽 정도는 삼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 그 정도는 삼을 수 있지. 그럼 하루에 딱 반죽씩만 삼으십시오. 오냐, 알았다. 시아버지는 순심이에게 약속을 하고는 머쓱한지 입맛을 다셨습니다. 앞으로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덕준이 또한 수출 며칠 간격으로 몇 섬을 꼭 구워내겠다고 순심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죽을 둥 살둥하며 수출 구워낼 생각을 하니 덕준이도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심이가 시동생을 쳐다보자 저는 그저 집에서 일이나 거들고 이웃에 누가 일 좀 해달라고 하면 가서 품삯 받고 일해주고 그럽니다. 그럼 일을 한 달에 몇 번이나 다닙니까? 글쎄요, 몇 번 안 나가긴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시죠. 한 달에 20날은 꼭 다니십시오. 그러자 시동생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로 용기 내서 말하기를 형수님, 밥은 동량에서 먹을 수 있지만 없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서 합니까? 일은 동량에서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도련님. 일도 동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태 일 다닌 집들에 가서 그냥 이 집 가서는 두엄도 내주고 저 집에 가서는 재도 내주고 땅 파고 덮는 일도 해주고 하면 어쨌든 일을 했으니 품삯을 조금이라도 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일이 없는 날은 찾아다니십시오. 저도 시간 내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동생은 더 이상 순심이 말에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하면 어떤 고역을 치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순심이가 정권을 쥐고 곳간을 채우고 늘리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덕준이네 살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온 식솔의 노력으로 재산이 모여 남들이 보기에도
살림이 나아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덕준이네 집으로 돈을 빌리러 오거나 곡식을 끌어오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동안 순심이는 정말 혹독하게 했고 덕준이네 삼부자도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고생하며 살았으니 지금쯤이면 덕준이네 삼부자도 순심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고 또 사는 동안 정도 많이 쌓일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순심이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남편 덕준이도 순심이 옆으로 오질 않았고 시아버지도 매 끼니 밥상에 신경 써서 따뜻한 밥과 국을 올려봐야 얼굴 한 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편 덕준이와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것 말고는 순심이의 존재는 자기들 일 시키는 감관이면서 밥해주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심이는 마음 뚫 곳 하나 없었지요. 밤에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며 생각하니 너무나도 외롭고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시집 한번 가보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악착같이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라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건지. 결국 내가 가진 외모와 거친 모습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발버둥 쳐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구나. 아무래도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떠나야 할 때가 됐나 보다. 그동안 이 집안 살림을 일으켜 보겠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순심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중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순심이는 그날 밤 약간의 노잣돈만 챙겨서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편지 한 장만을 남겨놓고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멀리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덕준이가 일어나면 보통은 순심이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집안을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덕준이는 편지를 급히 펼쳐보았습니다. 서방님, 보시오. 살림이 나아져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됐지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래서 혼인할 때 했던 약속대로 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잘 사시오. 아버님과 도련님 끼니도 잘 챙겨주시오. 다시 예전 게으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겠소. 뭐야, 갑자기 말도 없이. 아, 그래, 드디어 갔구나. 잘됐다, 잘되었어. 속이 다 후련하네. 실랑이도 안 하고 순심이가 알아서 떠나줘서 덕준이는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곁에 있을 때는 무섭고 불편했던 순심이가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덕준이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항상 아버지와 동생에게도 늘 따뜻한 끼니를 챙겨주던 순심이가 계속 생각나고 시간이 갈수록 고맙다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준이 삼부자는 몇 가지 반찬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덕준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아버지, 순심이 말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데려와야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너무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데려와야지. 어디 산다니? 소식 들은 거 있어? 아니요, 찾아봐야지요. 동생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저번에 보찜 장수한테 들었는데
한양 도성 쪽에 있는 많은 객주집 중에 보통 남자들 키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여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거기부터 가봐야겠다. 덕준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한양에 도착했고 보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묻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키 큰 여자가 주인이라는 작은 객주집을 찾아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객주집 안으로 딱 들어서니 키가 큰 한 여자가 손님을 맞이하며 나오는데 다름 아닌 순심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단번에 순심이를 찾을 수 있었지요. 순심이는 집을 나온 이후 이런저런 고생 끝에 한양에서 조그마한 객주집 하나를 차린 것이었습니다. 순심이가 원래 거친 입담과 통 큰 성격으로 길손들에게도 편하게 대해주고 또 대접도 아낌없이 해주었지요. 거기다가 덩치까지 아주 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면서 짧은 시간에 제법 유명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순심이는 덕준이를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찌 옷이었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내가 너무 철이 없고 미련했어. 늦었지만 이제서야 이렇게 찾아왔으니 날 용서하고 이제 함께 집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을 데리러 온 것이오. 순심이가 예전처럼 거침없는 성격이었다면 당장 덕준이의 멱살이라도 잡고 그때는 소닭 보듯 아니 그보다 더 차갑게 대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냐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이도 들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살아가다 보니 순심이도 나름 성숙했고 성격도 많이 차분하고 온화해졌습니다. 정말 저를 찾아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렇소. 난 그동안 당신의 겉모습만 보고 마음을 보려 하지 않았소. 당신이 떠나고 난 후에야 알았소.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거친 말투와 외모에 감춰졌던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말이오. 집을 떠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하면 한없이 미안할 뿐이오.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순심이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남편 덕준이의 말 몇 마디에 아무 말 없이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식구들도 모두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렇소. 어서 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당신 덕분에 부지런한 산부자가 되었소. 그러니 이제 당신은 아무 걱정 마시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 내 곁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보다 덩치도 한참 작은 덕준이가 그런 말을 하니 순심이는 어이없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여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순심이는 객주집은 접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고 식구들과 다시 모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시집만 가면 된다. 그저 시집 가는 것만이 목표였던 순심이었지요. 하지만 혼인을 하고 시댁에서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진짜 가족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지나온 모든 날들이 모두에게 필요한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순심이는 진정으로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으니 말이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